수준 하워드 선생님이 강의하신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7가지 과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얘기 시작을 그거부터 하려고요. 그거부터 하려고 하는데, 오늘 뭐 강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사실 발도르프 교육 운동을 하시는, 저는 교육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과제가 뭐냐,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교육운동이 정말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지금 해내야 되는 과제가 뭐냐. 이거를 장기적인 과제도 있고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늘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어서 이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제가 오늘 강의 요청을 받고 고민이 좀 많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몇 강 하는지 안 세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1년에 100강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 학교 자체의 아카데미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외 활동들을 해서 하고 있는 강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데 긴장하거나 쫄이거나 강의에 더듬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뭔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없는데, 오늘은 뭔 얘기해야 될지 잘 안 떠.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나 입장이나 과제들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제가 짐작하기 어려워서, 게다가 지금 국제연대라고 하는 단체잖아요. 또 국제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이제 국내 과제, 국제 과제들이 막 섞여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할 수 없이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면서 생각했던 거는 실제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요. 저도 강의를 많이 하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강의하는 저 스스로 느낍니다. 내가 진심이 아닌데 뭔가 꾸며서 얘기하면 그 의미 없는 자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지 뭔가 꾸며 하는 얘기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 어쨌든 주제는 발도르프의 발전을 위한 지금의 과제가 뭐냐라고 하는, 이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큰 주제인데 수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7가지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키워드만 보면, 첫째는 교사가 자기 성장, 자기 연마 계속해야 된다. 근데 이 자기 연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체성 확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체성의 확립이다. 둘째는 정신적인 성장 발전에 대해서 아이들의 성장, 또 교사의 성장, 이거를 인지학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셋째는 예술성,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 넷째는 연구가가 되라, 끊임없이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새롭게 변화하는 교육과 사회의 변화에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놓치지 말고 항상 실천적인 어떤 이런 긴장감을 유지해라라고 얘기했고, 7번째 타문화에 대한 이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문화에 대해 가지고 옛것과 새로운 것들이 갈등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떤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을 잘 지키면서도 새로운 조류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조절하고 수용할 거냐, 타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수용성을 가질 수 있을 거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어요.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중요한 얘기인데 조금 이제 압축을 해보자. 그리고 실제 수전 선생님도 개방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개방성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많이 하셨던데,
저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문제, 또 국제연대라고 하는 거에 어떤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의 큰 주제는 요즘 BT 나오면 그 다음에 S.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 BTS 괜찮은 이니셜이네.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back to 스피릿입니다. 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back to basic입니다. 모든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발도르프에서 기본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인간에 대한 보편적 알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 이 모든 발도르프 교사들이 열심히 보는 책입니다. 거기에 4강에 보면 제2의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00년 전 얘기죠. 슈타이너가 현대 교육이 엄청나게 많이 망가져 있는데 이게 사람을 도구로 삼고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활용 자원 같은 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더군다나 인간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능력치들을 잠재력들을 모두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억압하고 뭔가 성장을 방해하고 교육이 굉장히 왜곡되고 비뚤어졌다. 그런데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비뚤어졌냐 하면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해요. 그 4강, 인간에 대한 보편적 알미의 네 번째 강의에서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면서 현대 심리학자들이 제2의 인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표현을 제2의 인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잘 자각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내면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본적인 내면적인 속성이 있고 그 속성을 뭔가 자극을 줘서 일깨워야만 교육이 제대로 쓸 수가 있고 그 사람도 자기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의지를 강화시키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발도르프가 의지 강화 교육한다. 의지를 감성적인 차원으로 두 개를 엮어가지고 감성, 사고라고 얘기했을 때 엮어가지고 강화하는 교육을 한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잘 아는 얘기인데 제가 저는 보편인지학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번역이 보편인지학이라고 돼야 된다고 봐서 보편인지학 4강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 보면 분명히 슈타이너는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가 슈타이너가 제2의 인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2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피릿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한테 스피릿이 있다. 이게 사실은 발도르프 교육의 정말 큰 전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교육하고 다른 게 그전에 교육은 인간의 마음은 감성, 이성 두 가지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감성, 이성 두 가지니까 이성을 최대치로 발달시키면 거기서 인간 능력 개발은 끝.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로직 아니면 레이션, 로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논리, 개념, 계산 이런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IQ 테스트하고 계산 문제 잘 풀고 지식을 쌓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적인 지식들을 쌓고. 근데 근대 교육은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다다. 그게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의 다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슈타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은 감성이 이성 말고 하나 더 있다. 영성이 있다. 마치 오장육부를 타고 태어나듯이 모든 인간이 다 영성을 타고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간 내면의 최고의 어떤 자기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눈을 틔우게 하는 그야말로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귀한 본성이다. 그게 자극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도르프 교육을 정의를 하자면 발도르프 교육의 목적은 뭐냐? 영성을 깨우는 교육이다. 영성을 어떻게 깨울 거냐라고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 교과 방법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건데, 일단은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야. 그 목표가 영성을 깨우는 데 있는 거다라고 슈타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고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면 무슨 산에 가서 돌을 닦든지 엄청난 하드볼드한 공부를 하든지 해야지 깨치는 거냐? 네,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도 필요할 텐데, 슈타이너는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하면, 쉽게 말해 무슨 개념 논리에 대한 학습이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일상의 생활 리듬과 성장 과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내면의 영성을 보호하고 키우고 나중에 때가 되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발도르프 교육인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뭘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교육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잘 실현되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교육 시스템 전반은 인간이 타고난 영성을 개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걸 짓누르거나 이거를 상실하게 하거나 왜곡되게 하거나 한다고 본 거죠, 슈타이너는.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게 만들거나 왜곡되게 하지 않고 어떻게 잘 보존하고 잘 기초 체력을 갈고 닦아줘가지고 때가 되면 그 발도르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 영적 개발을 해 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닦아줄 것인가. 이게 바로 발도르프 교육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투 베이직이 곧바로 백투 스피릿. 근데 우리는 스피릿이라고 하면, 영이라고 하면 이게 뭐 되게 신비하거나 뭔가 손에 안 잡히는 걸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손에 안 잡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게 실천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건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전 선생님이 7가지의 과제를 줬지만 그 7가지 과제 중에서 첫 번째 얘기했던 자기 자신의 연마를 해야 된다. 이 연마는 무슨 수업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 나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정체성 얘기했습니다. 정체성.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개방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제가 그냥 평소에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한마디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식 수준이 정말 영적이에 가깝냐 안 가깝냐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지표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게 뭘까? 그 사람의 평소의 언행 속에서 그 사람이 영적 의식에 얼마나 가깝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 는 생각을 해보면 개방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언뜻 보면 충돌해요. 정체성이 강하면 폐쇄적이기 쉬워요. 그렇죠? 자기 정체성이 강하면 폐쇄적이기 쉽습니다. 내가 사나이인데 이런 사람들은 가부장적이기 쉽습니다.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사나이인데 이러면 더 폐쇄적입니다. 내가 스카이 나왔는데 더 폐쇄적입니다. 경상도 사나이가 스카이 나오면 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 소속감에 대한 강한 로열티, 충성심 같은 이런 거 하고 구별하기가 힘든데, 이게 강하면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 근데 수잔 선생님이 이 두 개 다 강조했어요. 근데 사실은 인지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두 개는 모순된 게 아니고 이 두 개는 반드시 같이 가는 겁니다. 정체성이 강할수록 개방성도 강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체성이 약할수록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사람의 보통 심리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겠지만, 사람이 개방적일 수 있는 조건이 뭘까? 내가 어딘가에 마음이 열려 있어. 그리고 새로운 걸 보더라도 뭔가 경기 반응을 안 일으키고, 반감을 안 일으키고, 아주 자연스럽고 담담하게 이걸 대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기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기 중심에 대해서 명확한 자의식과 자신감이 있으면 외부에 뭐가 들어오더라도 별로 경기 반응을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 오히려 개방적이지, 진짜로. 이게 약한 사람은 덜 개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충돌된다고 우리는 보통 정체성을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폐쇄적 정체성, 그건 대부분 보면 소속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소속감. 자, 이거는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개인의 자의식인가요? 집단의식인가요? 하는 거예요. 내가 경상도 사나이인데 집단의식입니다. 내가 스카이 나왔는데 집단의식이에요.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집단의식입니다. 이건 집단의식입니다. 슈타이너가 정체성 얘기를 했을 때는 개인,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자기 내면에 대한 자부심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면의 감성이라고 하는 놈도 있고, 이성이라고 하는 놈도 있고,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이해가 높고, 자기 내에서 어떤 감정이, 어떤 논리가, 또 어떤 사고가 굴러가는지를 자기가 자기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의식이 높고 정체성이 뚜렷한 거겠죠. 뚜렷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집단주의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집단주의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존심이잖아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의지한다는 것은 모종의 거래행위잖아요. 모종의 거래행위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보호나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얻기 위해서 나도 어떤 거를 교환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게 원래 사실은 어찌 보면 집단주의 내지는 권력의 속성인 거죠. 권력이라고 하는 건 보호를 제공해주고 충성을 받는 거죠, 대가로. 이 보호-충성 관계가 사실은 인류사가 다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발도르프 교육에서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세상에 쏘아 올린 신호탄이 됐던 책은 자유의 철학이잖아요. 근데 자유의 철학은 우리의 일상적인 정서로 보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사실 잘 이해를 하고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론은 자유로운 인간은 자기의 도덕 기준을 지가 창조한다 그래요. 우리는 보통 도덕 그러면 국가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문학 전성되어 온 어떤 관습들이 있고 우리는 관습에 잘 따르고 법 잘 따르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 잘 듣는 거지.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이게 다 잘 개발이 돼서 정말 실제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로 세상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지가 세운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냥 관습에 따르고 법에 따르고 안 따르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불이익을 받으니까. 근데 그거는 말 잘 듣는 거지. 그걸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요. 정말 도덕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성이 높아지고 영성에까지 올라가면 도덕적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게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랬을 때에는 이 사람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도덕 기준을 자기가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도덕적 기술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 말은 정말 실천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째 보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소위 사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집단성에 잘 순응 내지는 적응하는 거를 가지고 사회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자, 어쨌든 슈타인은 이제 조금 다른, 근데 슈타인은 자유의 철학이 되게 재밌는 책인 게 여기 보면 개별적 보편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개별자라는 거하고 보편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자유로운 개인은 개별적 보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개별적 보편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유의 철학이 인지학에서 알파요 오메가다라고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철학만 다루고 있는 거니까. 슈타인의 다른 책들에서 지구의 발달사라든가 자연의 어떤 질서라든가 이것과 인간의 연관이라든가 신과 인간의 관계라든가 인간의 어떤 그 생리와 심리를 합해서 이것들이 변해가는 질서라든가 많은 얘기들을 다른 그 책에서들 하고 있습니다. 1894년도에 자유의 철학이 나왔죠. 슈타이너가 죽었던 해가 1925년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슈타이너는 350권의 강연과 책을 남겼거든. 엄청난 에너자이저죠. 엄청난 에너자이저. 정말 많은 다작을 하고 많은 강연을 했는데 그래서 자유의 철학이 인지학을 다 담고 있다 그건 아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담고 있습니다. 인간관. 인지학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추구하는 인간의 상이 뭔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을 한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성을 길러내고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슈타이너는 우리는 이런 인간성을 추구해야 되라고 자기의 어떤 신념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책이 자유의 철학이잖아요. 그럼 발도르프 교사가 자유의 철학에 나오는 인간상에 대해서 뚜렷한 자기 정리가 없다면 좀 곤란합니다. 그건 좀 곤란하다. 그게 사실은 발도르프 교육의 목표를 밝힌 거에 다름 아닌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꼭 자유의 철학을 뭐 문자로 이해를 하건 못했건 그 취지 자체는 공감이 돼 있어야 발도르프 교육이 같이 갈 수 있는 활동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어쨌든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개별적 보편자. 개별적 보편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완전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 저도 학교를 하다 보면 학교 설명회를 하면 꼭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발도르프에서는 자꾸 종교적인 색깔이 있던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뭐 무성교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발도르프에 왜 자꾸 영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영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목표인데. 우리 교육의 목표는 영적인 영성을 키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하면 거의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종교와의 관계 같은 거예요. 근데 슈타이너가 영적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충성을 가지고 얘기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영,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로서의 영을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꽂아라 그러면 사고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사고가 인간을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가 바로 영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고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계산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혹은 뭐 이해득실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모두 암기하고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이런 일상적인 의식적인 관념적인 활동들이 아닌 거야. 슈타이너가 말하는 사고는 그게 아닌 거예요. 수능 100점 받는 능력, 수능 시험 잘 치는 능력, 뭐 수능을 위시해서 공무원 시험이 됐건 뭐가 됐건 세간에서 소위 학문적인 능력, 이게 슈타이너가 말하는 개념 틀 속에서는 의지, 감성, 사고, 요 중에서 여기 들어가는 능력이에요.
감성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발도르프 하는 사람들도 이게 이 구별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감성 안에 세 가지로 가르거든요.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그 중에서 오성혼이 개념 논리입니다. 이걸 능숙하게 다루는 게 오성혼의 윗단계, 그걸 이성적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활동도 다 감성이야. 인지학 구조 속에서는. 그 위에 사고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의 일상의식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도대체, 그럼 일상의식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상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훈련을 하고, 여기 어떻게 가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유와 철학에서 한참 얘기를 한 거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사고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놈이 사고냐라고 하면 영적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게 영적이냐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제가 그냥 책을 인용하지 않고 제가 이해한 바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타이너가 말하는 사고라고 하는 거는 슈타이너는 딱, 이건 슈타이너의 표현입니다. 감각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이 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발도르프에서는 더군다나 5감각이 아니라 12감각 얘기를 하죠. 감각을 통해서 감각 지각이 들어오고 이게 인식으로 바뀌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는 눈으로 색을 보는데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데 이 두 개가 어떤 내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감각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도레미파솔 하고 빨주노초 파남보가 어떤 관계인지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분리된 것으로 알게끔 착각하게끔 만든다. 근데 실제로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도 모종의 빛의 주파수고 소리라고 하는 것도 단위가 달라서 그렇지 이것도 일종의 진동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소리하고 특정한 색깔하고 실은 호환이 돼요. 호환이 돼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음악이 흘러나오면 이 음악의 멜로디, 그 다음에 음조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색깔로 펼쳐 보여주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거는 지금 실용음악과의 학생들이 실용적으로 쓰고 있기도 해요. 음을 색으로 표현할 줄 아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거꾸로도 되는 거죠. 색의 향연이 펼쳐져 있다? 이거를 음악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도 도, 레, 미, 1도, 3도, 5도 묶어가지고 화음 만들고 그죠? 코드 진행할 때 뭐 1, 3, 2, 5 이런 식으로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코드 만드는 규칙이 있잖아요. 코드 만드는 게 뭐 5분 3위법 해서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12연계 코드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미술에서 구도 잡는 규칙하고 똑같아요. 사물의 어떤 비율 관계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기 위한 규칙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게다가 수학에서 기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황금 비율하고도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이 서로 무관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질서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공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걸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각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다. 근데 사고로는 알 수가 있다. 내가 소리와 색이 본질적으로 어떤 그 우주와 자연에서 같은 뿌리를 가지고 나와서 인간 감각한테서 흩어져서 이게 인식된다는 것 뿐이지 이게 기원으로 쫓아 들어가 보면 어떤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사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감각이라고 하는 건 지각을 낳습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성, 이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세상을 분리해서 보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을 분리해서 보게끔 만들어낸다. 그런데 사고는 이렇게 근데 과연 진짜로 분리되어 있냐 하면 진짜로 분리 안 돼 있거든요. 진짜로 분리되어 있으면 세계가 안 돌아가죠. 세계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슈타인은 이런 예를 듭니다. 나침판에 그 빨간 그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어떤 사람이 나침판을 막 분리했다라고 해보죠. 도대체 이 기계에 무슨 원리가 있기 때문에 얘가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걸까? 하고 백날 분해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구 자기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 나침반 끝에 자석이 붙어 있어가지고 북쪽을 가리킬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 말은 자기장이 북쪽에서 흘러나와서 얘가 반응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왜 하필이면 지구의 북극에서 자기장이 흘러나오는가? 이걸 알려면 얘가 어떤 속도와 궤도로 태양을 공전자전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운동하는 힘, 그 회전 동력, 그게 자기장을 만들어내거든. 그럼 결국은 조그만 나침반의 바늘이 왜 북쪽을 가리키는 것을 진짜로 알려면 지구의 성질도 알아야 되고, 태양계에서 지구가 어떤 그 위치에 있는가도 알아야 되고, 다른 별들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가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서 알지 않으면 이 조그만 지식 하나도 실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는 실제로 이렇게 연결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의 감각은 전부 분리해서 보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에게 특유한 이 사고가 하는 능력은 뭐냐면, 사실은 사고가 세계를 통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가 세계를 통합한다. 감각은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우리한테 자꾸 알려주지만, 사실은 내적 어떤 보편적이라고 하는 게 공통되다는 거잖아요. 공통된 질서가 있어서 이 공통 질서가 세계를 통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 사고의 능력 덕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고 능력 덕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할수록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요걸 잘할수록 영적이다. 우리의 감각은 피부 색깔이 다르면 반감이 들게끔 만든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이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인간이면 다 같이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있고 존엄성이 있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능숙하게 무르익은 사람은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하는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계의 연결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세계의 연결성을 통합적으로 얼마만큼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그게 영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우주의 행성의 어떤 기운에서 도형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고 문자도 나오고 다 나왔다, 식물 동물이 다 나왔다라는 걸 표상한 그림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내용이 길어서 저걸 설명드리기는 힘들어요.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진짜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슈타이너 얘기이기도 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별 기운에서 다 나왔습니다. 슈타이너의 그 GA 350번 1925년 3월 달에 슈타이너가 죽습니다. 1924년 12월 달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 마지막 강의의 제목이 인간과 지구의 발달에 미친 별들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죽을 때까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주적인 작용으로부터 이 자연과 인간의 모든 질서들이 도출돼 나온다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할 때 인간은 드디어 영적인 눈이 트이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3분의 2 번역했습니다. 빨리 출간하고 싶은데 수업에 바빠서 담임을 맡고 있어서 아마 어쨌든 뭐 한 1, 2년 안에는 책을 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이 복합적인 거대한 연결고리에 대해 가지고 슈타이너가 평생 쌓아왔던 자기 통찰력을 막 풀어내고 있죠. 막 풀어내고 있는데 자, 시간이 뭐 별로 없으니까 요 얘기만 하고
지금까지는 제가 조금 어쨌든 개념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요 얘기만 하고 두 가지 사례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세계관적인 사상에는 항상 거대한 사유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기본 개념 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지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거의 무엇이 인지학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예컨대 애가 소아마비에 걸렸어. 이 소아마비가 왜 걸리고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 인지학적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이거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지? 인지학적으로. 인지학적으로 하라는 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딱 안 떠오른단 말이죠, 사람들이. 근데 간단히 말하면 인지학의 기본 개념 틀이 있어요. 그 개념 틀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개념 틀 세트들이 있는데 의지감성사고도 개념이죠. 모몬령도 개념이죠. 개념 세트잖아요. 동감만감도 개념 세트입니다. 이런 12감각도 개념 세트입니다. 여러 개념 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근본적인 개념 세트가 있어요. 모든 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구성체입니다. 사구성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자는 체를 안 쓰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쓰는 데 있고 안 쓰는 데 있어요. 그것도 쓸 때 안 쓸 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구성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지학적으로 뭘 설명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걸 사구성체로 호환해서 치환시켜서 설명해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컨대 감기가 걸렸다. 인지학적으로 설명해봐. 라고 하면 열과 온도가 사구성체 중에서는 어디에 속하는 것들인데 감기의 바이러스는 어디에 속하는 거고 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사구성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슈타인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몬령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의 7주년 발달 주기 얘기하잖아요. 이 발달 주기 얘기할 때도 전부 사구성체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살이 되면 에테르체의 상태가 어떻게 변한다. 몇 살이 되면 아스트랄체의 상태가 어떻게 변한다. 이것들이 어떻게 비분 배율이 어떻게 되고 상호작용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행동이나 심리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과가 짜이게끔 돼 있거든요. 다 사구성체하고 연결합니다. 그러면 사구성체라고 하는 거, 자, 인지학에서는 사구성체라고 하는 기본 개념 틀을 씁니다. 지금 제가 동서남북을 여기다 그릴 건데요. 동서남북을 아마 평소에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방위판하고는 조금 달라서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동양에서는 항상 이 아래쪽을 북쪽으로 잡습니다. 그럼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면 만주벌판에서 제주도를 바라본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왼쪽이 동쪽이죠. 오른쪽이 서쪽이죠. 왼쪽이 동쪽이 되고 오른쪽이 서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북반구에서 문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갈수록 춥잖아요. 북쪽으로 갈수록 춥죠. 그럼 이거 계절에 연결시키면 당연히 이건 겨울이 되죠. 그럼 당연히 이건 여름이 되고, 그럼 해가 동쪽에서 뜨고 이쪽이 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순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때가 동지, 요때가 하지, 요때가春분, 요때가 추분. 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요렇게 돌아갑니다. 순환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합니다. 사계절의 순환입니다. 사계절의 순환인데 인지학사회 2020년 봄호 1923년도 슈타이너가 죽기 1년 전에 강의를 했던 내용이 사계절의 대천사들이라고 하는 강의였어요. 이게 굉장히 좀 꽤 큰 강의였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지금 번역해서 여기 싣고 해설 강의도 한 6시간 정도 해설 강의를 한 게 또 광고 들어갑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동서통합 인지학당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이 저희 학교 아카데미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들을 공개할 수 있는 강의들을 공개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 사계절의 대천사라고 하는 거를 해설한 강의가 그냥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고, 요거는 번역만 해서 슈타이너의 강의록을 번역만 해서 올린 거고, 요건 제가 해설을 한 겁니다. 근데 해설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가 되게 좀 난감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제목 자체가 대천사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계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후. 이 기후를 결정하는 별들의 작용이 있고 그 별들의 힘, 그걸 의인화해가지고 대천사라고 한 거예요. 그걸 대천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천사라는 얘기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천사들의 작용이라는 얘기네. 그냥 동화 버전처럼 의인화를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 얘기인 거지.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힘이 세상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기본 요소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이 생각이 슈타이너만 했나요? 슈타이너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인류가 저 고대적부터 다 많은 성인 군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플라톤은 여기다가 똑같이 방에 똑같습니다. 여기는 8면체가 주도한다. 여기는 4면체가 주도한다. 여기는 6면체가 주도한다. 여기는 20면체가 주도한다. 여기는 12면체가 주도한다. 다각형, 도형, 입체 도형이 이 기운들을 주도한다. 이런 알쏭달쏭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기하적인 도형이 실제 이 기운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런 거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연결됩니다. 다 연결되는, 플라톤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인도에 가면 지수화풍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공기,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저기 서양의 사원소설이죠. 여기 공기, 흙, 여기 불, 여기 물. 그 다음 동양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목, 여기 화, 여기 금, 여기 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말은 다 달라요. 말은, 용어가 다 다릅니다. 근데 내용이 다른가요? 하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냐? 슈타이너는 여기서 성 요한이 움직인다 그래요. 여기서 미카엘이 움직인다 그럽니다. 라파엘이 움직이고 가브리엘이 움직인다 그래요. 자, 가톨릭에서 쓰는 천사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내용이 다른가요? 이게 사실은 얘나 같은 내용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용어 쓰지. 그런데 정말 보편성에 있는 진리가 있어서 인류가 그런 것들을 구하려고 애를 썼다면 서양이라고 해가 두 개 뜨는 거 아니잖아. 하나 뜨잖아요. 서양이라고 6계절 있는 게 아니잖아요. 4계절이 있는 거지. 근데 천문을 읽고 기후변화를 읽고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알아내려고 인류는 다 그렇게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면 인류가 파악을 했던 기본 요소들은 다 동질적인 것들이에요. 말이 달라요. 그리고 세부 논리로 들어가면 이걸 풀어내고 정리하는 것들은 다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개념 세트들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는 A, B, C, D 이 네 문화가 있다고 했을 때 넷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같은 거 지향하는 거네 하고 연대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짓거만 알아. 막 폐쇄적으로 막. 그럼 이제 죽도록 싸웁니다. 나 잘났다 그러고. 같은 얘기하면서 같은 얘기 하는 줄 모르면서 싸움박질을 하는 일이 연출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인류의 어떤 갈등사에 이렇게 몰 이해와 소통 어떤 불가에 입각한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가 트이고 통합적인 어떤 시각이 트이면 트일수록 그게 왜 트여야 되냐? 그래 인간이 평화롭게.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자유로운 개인의 성장 발달의 기본 조건이 되는 거고, 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구속과 갈등에 매여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식적으로 자유로우려면 최대한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통합적인 사고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어디에도
구속과 갈등 구조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된다. 저는 슈타이너가 그 얘기를 한 게 알파와 오메가 중에 알파는 된다. 알파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징어 게임, 제가 아까도 BTS 얘기하고 또 오징어 게임 얘기하고 너무 잔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퍼져나가는 거 보면서 제가 참 한국 문화가 때가 돼가지고 퍼지려고 하니까 참 별 희한한 우연이 다 겹치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징어 게임 퍼져나가는 거 보면서 이제 앞으로 한류는 세계적인 대세로 그냥 꽂았다, 이거는 꽂았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쪽에서 오징어 게임을 말하자면 흉내 낸답시고 무슨 광고 포스터가 나왔는데, 그게 포스터가 보니까 막 이런 식의 도형들을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 해보셔서 알겠지만 오징어 게임 자체가 어렸을 때 전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한문으로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원, 방, 각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원, 네모난 거 방, 세모난 거 각, 원방각이라고 합니다. 이 원방각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말로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천, 지, 인이라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거는 최초의 수 1, 이거는 운동수 3, 이거는 4죠. 근데 4는 2에서 확장돼 나오는 거기 때문에 1, 2, 3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삼재사상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운동의 활성화에는 반드시 삼재적인 과정이 들어가게끔 돼 있다. 우리의 자음도 5행을 3호분기라고 해서 3재로 나눠놓은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삼재사상에 우리만큼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글자를 보세요. 우리나라 자음은 전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기역, 니은, 뒤끝, 이걸 한 번 더 쓰면 리을, 미음, 올리면 비읍, 옆으로 퍼뜨리면 피읍, 이걸 시읒, 하나는 올리면 지읒, 점 하나 찍으면 치읒.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이 모음이 없죠. 후음. 어떤 나라에도 이 후음 모음이 없습니다. 이응 모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응,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지금 안 쓰죠. 여린 히읗, 그리고 히읗. 우리나라 자음은 전부 음방각에서 나와요. 이걸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이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자음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문자, 훈민정음에 밝힌 이 문자는 사실상 우리가 만들어냈지만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문자로서 충분히 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그냥 상상이 아니고, 지금 훈민정음 세계화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문자 없는 소수민족들한테 벌써 6개의 소수민족들한테 자기 나라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르쳐 줬어요. 뭘로? 훈민정음으로. 그래서 짜이짜이족한테 한글 가르쳤다, 어디 가서 볼리비아에서 한글 가르쳤다, 이런 거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거 하는 구체적인 재단과 그 노력을 평생 동안 해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할 일인데 나라에서는 이런 거 안 하고, 어떤 정말 의지 있는 개인이 일생을 바쳐서, 그분이 세종당의 20대 손이에요. 그분하고 저희 학교하고 내년에 어떤 활동을 같이 좀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훈민정음 충분히 세계적으로 퍼뜨릴 수 있다. 근데 제가 오징어 게임 딱 보면서 훈민정음이 퍼지겠구나. 사람들이 원방각에 너무 익숙해지겠구나. 그러면 동양에서 원의 의미는 뭐였고 방의 의미는 뭐였냐, 이거 당연히 나오게 돼요. 각의 의미는 뭐였냐, 이런 거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실마리로 삼아서 쭉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오게 되겠구나. 세상에 정말 뭔가 이게 구군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갑작스럽게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한 거는, 이런 어떤 겉보기에 볼 때 별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도 실은 어떤 우주적인 흐름들 속에서 깊은 내밀한 관계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다
사례로 그냥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도 좀 오버했으니까 국제연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연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연대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주체성의 확립이라고 봅니다. 주체성의 확립. 사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왜 흔히들 결혼은 연애 무덤이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결혼은 연애 무덤이 될까요? 연애할 때는 서로 잘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는데 결혼하고 나면 전면적으로 생활하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남자건 여자건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결혼 생활 힘들어지죠. 근데 정말 어떤 자의식이 또렷한 성숙한 개인들이 만나면 어떤 갈등이 생겨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의존이 강하고 뭔가 집착이 강하고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뭐 남녀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연대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 주체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 그 집단들이, 그 주체들이 정말 서로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연대를 해야 돼요. 그럼 시너지를 일으키려면 각자가 자기 고유의 정말 어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없으니까 덩치 큰 데 가가지고 기대야지 생각하면 서로 그 생각하면 그거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제연대 출발점은 실은 그래서 저는 수잔 선생님도 첫머리에 정체성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국제연대 첫 출발점은 소위 우리가 이 발드루프 교육을 우리가 내면화해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현지화하고 그래서 우리 문화와 잘 융합된 어떤 모습을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것이 국제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전제가 되는 거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글로벌하고 로컬이 이제 감각으로 보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강력한 로컬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 없으면 내용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악력이라는 표현은 내용적인 자기 어떤 정립이 없으면 이거는 허상인 거죠. 연대는 허상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 나라에서도 뭐 모든 부분에서 국제연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유아교육에서 이렇게 새로운 활동이 시작된 거에 대해 가지고 오늘 하여튼 모이신 분들한테 다 제가 이 말씀 드릴 입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아주 활발하게 좀 활동이 진행이 돼서 뭔가 좀 발드루프 교육운동에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